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보가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지난달 28일부터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명태, 명란, 또 대게 거의 다 러시아산 값이 오를 수 있다.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또 신냉전이 고개를 듭니다. 대만은 이제 중국을 등지고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 중인 상황. 디즈니 파워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4.3% 늘어났더라고요. 스타워즈 컨셉의 우주선 호텔 갤럭틱 스타크루저가 2박 9일인데 6,000달러. 지금 환율로는 그래 7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최현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도 유튜브랑 팟캐스트 양쪽에 다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또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고민들 물어본 거잖아요. 아까 네. 쉬는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자아가 네네네. 2개여야 되는데. 2개여야 된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뚝딱거리더라도 쟤네가 적응을 곧 하겠지. 언젠간 마음으로. 하겠지. 네. 내용에 집중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목 보셨겠지만 산업 뉴스를 좀 정리해보는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순서대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그 여파로 경제산업 분야에도 좀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그걸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 TSMC가 또 국제관계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네, 뉴스가 네. 있어서 이건 또 왜 그런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디즈니랜드의 근황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보가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우선 스위프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는 12일부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소위 스위프트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결제망에서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금융거래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이 되면 사실상 국제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건을 파거나 사는 수출 수입에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참고로 이 경제 제재가 그래서 러시아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얘기는 내일 또 저희 국제 담당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가 국제부 기자랑 같이 좀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요. 그 방송도 관심 갖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교역량이 많은가 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석유류의 일종인 나프타라든지 또 반도체 원료인 팔라듐,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이런 원자재들을 좀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하는 편이래요. 그리고 또 수산물, 명태, 명란, 또 대게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사실 제가 만나보는 제품들도 거의 다 러시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의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입 차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네온, 크립톤, 제논 다 좀 어렵죠, 이름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인데 이걸 국내에 공급해오던 우크라이나 업체들이 지금 전쟁이 시작된 후로 연락이 끊겼대요. 대체할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만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고 대만의 TSMC나 미국 인텔 같은 다른 회사들도 이 소재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격이 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도 나름대로 이 경제 제재에 맞서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28일부터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러시아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 경제를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빼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아예 차단하려고 일단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외환 거래도 루블화를 사는 경우 말고는 다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단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 환율이 폭락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버렸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뭐 0.25%포인트 올리냐 마냐 갖고도 막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혹시 전쟁이 나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게 이제 악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또 한 번 했는데 왜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나 봤더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융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막 떨어지겠죠. 30% 가까이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화 가치가 내려가면 쉽게 말해서 돈값이 싸지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네네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겠죠. 금이라든지 혹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에 시작됐는데 그 후로 닷새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25%나 올랐어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보다 이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실제로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앞으로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겠네라고 생각하고 상승에 베팅해서 들어온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블룸버그 분석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지금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암호화폐를 사는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어요. 봤어요. 지난달 말에는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디지털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하고 암호화폐로 직접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도만 지원을 받다가 이달 초부터는 이제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도 지원을 받겠다라고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 미하일로 페드로프 부총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다 러시아에서 접속하는 IP들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또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좀 내리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러시아 ETF. 인데요. 혹시 최 기자 주변에 이 러시아 ETF에 투자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러시아 ETF에 투자한 친구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는 건너서 뭐 러시아 ETF로 단타를 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니까 러시아 펀드들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1일 아이쉐어즈 MSCI 러시아 ETF 이 상품의 신주 발행을 중단했고요. 미국의 운용사 디렉시오는 러시아 지수를 2배로 쫓아가는 ETF 상품을 상장 폐지 공시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ETF가 딱 하나 있어요.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라는 상품인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3.61%거든요. 3월 2일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총 26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뭐 공포에 사라. 포송이 들릴 때 사라. 뭐 이러면서 전쟁을 어떤 투자 기회로 보고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꽤 많았구나라는 거를 또 이 숫자를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너무 커가지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ETF의 순 자산 가치랑 실제 시장 가격이 이게 딱 맞아서 괴리율이 0%가 될수록 이 가격이 실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괴리율이 커지면 사실 이 상품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융시장도 불안해졌고 투자자들은 막 투기성으로 몰리고 있고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여러 가지로 이 괴리율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불개미들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 ETF에 이미 투자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현지 시간 2일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여기서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9일 종가를 기준으로 모든 MSCI 지수에 들어있는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0.00001 그러니까 사실상 0에 가까운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운용사들에 통보를 했나 봐요. 지난 3일에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러시아 ETF가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쨌든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단기 차익을 목표로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혼란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부터 주가가 바로 한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원유 레버리지 ETN 그 투기 광풍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때도 막 불개미들이 원유 곧버스에 올라탔다 이런 기사 막 나와서 네네네. 저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소식을 찾아보다 보면 빅테크 이름이 요새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스크바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 뭐 뉴스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시중 이 은행들이 서방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이 은행의 계좌를 연동시켜둔 모바일 결제 서비스 그러니까 애플페이나
우크라이나가 삼성페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스마트폰 태그로 못하니까 실물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창고에 이렇게 몰린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에 표 사서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특히 애플은 애플페이를 포함해서 러시아 내에서 다른 애플 서비스까지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요.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속속 러시아에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구글맵에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차단했고요. 러시아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은요, 러시아 국영 언론 매체인 러시아 투데이와 스푸니크 통신사에 대해서 접속을 제한하고 있고, 트위터도 조작과 스팸 규정을 위반한 러시아 계정 10여 개를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최대 10만 명에게 무료로 단기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 중에서 빅테크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민간 위성 지원이었거든요. 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실 텐데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일전에 팟캐스트 방송으로도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2019년부터 2,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린 회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머스크한테 인터넷 지원을 좀 직접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응답을 했죠,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통하고 인터넷 단말기까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망이 열악한 극지방이나요, 사막, 화산 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같은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4만 개 이상의 위성을 쌓아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지난해 듣통라 팟캐스트에서 그 우주 쓰레기 방송에서 네. 최은정 박사님이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성이 많아질수록 천문 관측을 방해하고 또 쓸모를 다한 위성들이 궤도에 쌓여서 우주 쓰레기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타링크의 지원은 이제 박수 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타링크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뭐 좋은 기회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확실히 다른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한 빅테크들도 어찌됐든 간에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좀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된 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틱톡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아랍앨범 당시에 트위터로 현재 상황을 이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리고 또 국제사회가 그걸 지켜보면서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었었는데요. 이번에 틱톡의 역할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시민들이 이제 피신한 지하 벙커나 교전 후 폐허가 된 도시의 풍경, 그리고 러시아군 영상들을 이제 틱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틱톡이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핵심 규제의 표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서비스 중단시키겠다,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중국의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틱톡은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다른 SNS 플랫폼처럼 러시아 국영 매체들을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이제 활약 중인데요. 동시에 중국 정부와 우호적인 러시아에서는 또 러시아의 요구대로 러시아 국영 통신사 계정을 복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플린터넷? 이게 인터넷 세상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국가의 간섭 때문에 그 인터넷 세상 하나로 연결됐던 세상이 분열되는 현상을 스플린터넷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중국이 해외 사이트 검열 시스템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나머지 세계로 좀 인터넷 세상이 쪼개지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스플린터넷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또 생각이 나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공지사항만 듣고 돌아와서 또 다른 뉴스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듣동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디오로 듣고 계신 듣동로와 유튜브로 보고 계신 듣동로 모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방송은 쉬어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 언더더씨는 토요일에 업로드 되는데요. 어떤 주제죠? 이번 언더더씨는 명품 산업 준비 중이고요. 오. 흥미진진하시죠?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호스트 이현 최은수 기자와 함께 최신 경제산업 이슈들을 방송으로 듣고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또 신냉전이 고개를 든다? 21세기 신냉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부쩍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는 아주 빠르게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열릴 거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들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TSMC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공개 채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어요. 엔지니어가 아니라 국제관계 전문가를 채용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국제관계 전문가를 뽑냐, 의외의 행보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이게 바로 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외교적인 고민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TSMC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규직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관계 연구, 정치 경제학, 뭐 시장 추세 분석 등을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연봉 수준이 약 1억 7천만 원이고 이제 조건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 대용량 연료 전지, 히토류 같은 핵심 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지금 낮추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클수록 이런 산업이 무기로 압박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을.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동맹국 간의 공급망을 좀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요.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에는 사실 대만, 그리고 중국, 한국, 동북아 일대였는데 이를 이제 미국이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설계만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다른 동북아 국가에서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까지 미국에서 하려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동안 미국은요. 중국이나 중국의 침공에 노출된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도 중국에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이제 막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다시 TSMC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간의 세력 다툼이 크기 때문에 더욱 국제관계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대만은 이제 중국을 등지고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 중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대만은 이제 중국이 북미 지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서 포기하기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TSMC는 그 선을 굉장히 잘 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묘하네요. 일단 미국이랑 대만의 TSMC는 동맹이기는 한데 또 당장 중국 매출이 있으니까 그걸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미국도 자기네가 생산까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 사이에서 다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바로 요겁니다. 최 기자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11월에 친대만 노선을 탔거든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만 대표초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보통 대만이라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를 외교 공간 이름으로 써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만 외교 공간도 대만 대표부가 아니라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보은의 의미인지 대만 대표초를 승인해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이제 대만이 반도체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본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면 못 참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중국은 리투아니아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무역 압박을 내세웠다고 해요. 아, 그게 또 중국이 워낙 소비량이 많으니까 또 그쵸. 좀 강력한 무기인가 보네요. 타격이 좀 수입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을 EU가 또 나서서 리투아니아 편을 들어줬다고 해요. 근데 이 근간에는 EU가 대만의 TSMC와 반도체 협력을 하고 싶은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기술이 진짜 중요하다. 엄청난 그러니까. 파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촌스러운 편이지만 뭐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산업의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국제 관계를 보면 이제 듣동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 전쟁을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외교 전문지 이야기를 보니까요. 지난달 말에 미국이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부터 러시아 제재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3개국이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칩 등의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요 공급국이기도 하고 러시아에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만큼 좀 제재 동참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명확해질수록 TSMC 같은 대응, 그러니까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반도체 업체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게 트렌드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나저나 최 기자 언더더시에서 지난주에 OTT 얘기를 아주 싹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얼른 가서 OTT 편 아주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면서도 느꼈는데 디즈니 파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달 10일에 지난해 4분기 매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4.3% 늘어났더라고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요 구독자 수가 총 1억 2,98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덕을 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 부진했던 테마파크 사업 이게 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테마파크 사업이 이 팬데믹 국면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리오프닝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좀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요즘 디즈니랜드에 뭐가 있지?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리조트에 스타워즈 컨셉의 우주선 호텔 갤럭틱 스타크루저가 3월 1일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먼저 좀 오픈 행사를 가졌던 모양인지 유튜브에 벌써 체험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일단 숙소가 진짜 그런 우주선 선실처럼 생겼어요. 사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2층 침대고 자다가 진짜 집업 탁 올리면서 출동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숙소고, 그리고 방에 창문이 없고 창문처럼 보이는 모니터를 다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막 우주 이런 거 띄워놓고 정말 컨셉에 푹 빠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함선 안에 막 추바카 같은 캐릭터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호텔 안에 정말 그 컨셉에 충실한 활동, 음식들 뭐 이런 게 굉장히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2박 코스거든요. 네. 2박 코스인데 $6,000. 얼마요? 지금 환율로는 그래 7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위트룸으로 묵는다. 여기 그 선실 말고 스위트룸, 침대 같은 거 있는 거 $20,000까지 한다고 해요. 와. 되게 비싸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이제 뭐 숙박이나 발레파킹, 테마파크 이용, 식사 이런 건 포함인데 또 추가 비용 받는 서비스들이 또 있어요. 뭐 식당, 이를테면 뭐 식당에 가는데 캡틴 테이블이 있대요. 이 캡틴 테이블을 앉으려면 추가 비용 $30를 또 내야 된다든지, 스타워즈 캐릭터들로 분장을 해주는, 머리랑 분장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료겠죠. 새삼 이 디즈니의 슈퍼 IP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누가 후기 자세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그러게, 다녀오시는 분들 혹시 하반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최 기자랑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댓글창 있고, 그리고 저희 그 팟빵,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각종 플랫폼에도 다 댓글창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읽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우리는? 네. 지금까지 듣동나 호스트 이현, 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